자, 오늘은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가 무엇일까요? 여기 의미를 보시면 다수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또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규정을 갖고 있는 조직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체를 국제기구라고 한다. 역할은 뭐 국제 분쟁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이제 이게 국제기구인데요.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참 다양한 행위 주체가 국제 관계에서 행위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뭐였죠? 국제 관계에서 바로 국가였죠. 국가.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행위 주체다.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주체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그 주제가 바로 국제기구인데 국제기구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국제기구 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국제연합 우리 배웠었잖아요. 여기는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죠.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국가들이 그 회원이 되는 것을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고요. 이 비정부 국제기구는 회원 자격이 국가가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 있는 공동으로 노력하고 싶어하는 누구든지 개인이나 집단이면 가입이 가능한 기구를 비정부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 예로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그린피스는 세계 환경단체죠.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면 우리 배웠었잖아요.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범들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국제기구로서 이러한 일도 하고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 다국적 기업도 앞에서 초국적 기업, 세계 기업이라고도 배웠었죠. 세계 각국의 공장이나 계열사를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하는 기업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노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 시장이라든가 자본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 안에서 국가 내부에 있는 행위 주체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특정 우리나라의 한 지방 무슨 도시와 다른 나라의 그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소수민족이나 인종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개인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은 조금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의 국가 원수라든가 유엔의 사무총장이라든가 국제적인 영향력 끼치는 학자는 예술가라든가 각국의 원수 이런 사람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럼 이 국제기구를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국제기구에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국가만 된다. 그럼 아까 여기 배웠었죠?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고 국가가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민간이 그 회원 자격이 된다. 그러면 비정부 기구 여기 비정부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UN이나 IMF 여기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런 데는 회원국이 다 국가예요.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고 이러한 국제 엠네스티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민간이 그 회원이 되기 때문에 비정부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는 이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해당하는 특정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따라서 세계적 국제기구, 지역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UN, WTO, 그 다음에 WHO는 이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뉴스에 나왔죠. 이러한 기구들은 한 나라, 특정 지역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 국제기구라고 하고요. EU라든가 나토는 뭐죠? EU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을 대상으로, 나토는 북대서양 기구죠. 북대서양 조약 기구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국제기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다 이것을 관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포괄적 국제기구. 아니다. 특정 영역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한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유엔이나 EU는 여러 분야에 다 망라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죠. WTO는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관련된 거니까 경제와 관련된 거. IOC는 올림픽이죠. WHO는 보건, 그 다음에 나토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한적 국제기구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여러분이 이 분류에 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중에서 국제연합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국제연합은 국제 정치의 흐름 할 때도 배웠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이 되었다, 창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전신은 국제연맹이었고요. 왜냐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국제연합에 관련된 그 안에 있는 주요 기관을 좀 깊게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국제연합과 국제연맹을 비교를 해보자면 국제연맹은 LN, 국제연합은 UN이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불참, 소련 제명과 강대국의 어떠한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국제연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참여를 하고 이따가 배울 건데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경제적 제재라든가 군사도 동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면서 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여기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여기 세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일단 이 한 개는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로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국제연합은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193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각국에 한 표씩 전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평등하다는 입장에서 1국 1표제를 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으로 총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총회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15개 국가가 있습니다. 자, 15개 국가 중에서도 5개 국가는 상임이사국이라고 하고 나머지 10개 국가는 비상임이사국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상임이사국 5개를 한번 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따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출 국가이고 항상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비상임 이사국 나머지 10개는 선생님 나라를 안 썼잖아요. 이 나라 10개는 2년의 임기로서 선출을 합니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임 이사국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겠죠? 더군다나 이 상임 이사국은 의사결정을 할 때 거부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총회도 의사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형식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고 있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실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그 결정이 구속성을 갖고 이 총회는 권고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총회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권고를 하고요. 이 총회는 이 안전보장이사회 아까 상임이사국 말고
선출하는 비상임이사국 있죠? 이 나라의 선출 권한을 갖고 있고요. 또는 이외에 또다시 유엔에 새로운 가입국이 들어올 경우에 새로운 가입국의 승인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총회에서요. 그리고 이외에 여기 국제사법재판소 배울 건데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도 이 총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역시 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의 평화적 해결안을 세계 평화를 위재한 아주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하고요. 혹시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경제나 외교 등에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분쟁에 개입해서 군대도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제재도 가능하고 군대도 파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보장이사회고요. 아까 총회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이 있듯이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권한이 있다는 얘기 여기 두 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상임이사국만 갖고 있는 거부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려면 15개 국가 중에서 어떻게 몇 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되느냐 9개 국가 15개 국가 중에 5분의 3 이상 찬성이니까 9개 국가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이 의사결정이 나는데 그냥 아무 국가나 9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9개 안에는 상임이사국 5개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14개 국가가 15개 국가 중에 14개 국가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 국가 한 국가가 상임이사국이야. 그럼 이거 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임이사국 5개 국가가 전부 다 찬성을 한 그 바탕 위에 9개 국가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의사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힘이 얼마만큼 큰지 여러분 느끼시죠? 그래서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사안이 부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으로 좀 보자면 이거 봐라 모든 국가가 다 평등하게 일국 일표제 있지 않느냐 얼마나 서로 협력하는 모습 세계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느냐 그럼 그 이상주의, 자유주의 입장에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봐라, 이거는 뭐 5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현실주의 입장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 중에 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와 그다음 세 번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적인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도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이 있잖아요. 재판을 해주는 역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재판을 해주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다. 국제연합 유엔의 주요 기구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있겠죠. 여기에 재판관은 15명의 재판관이 있고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15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3년마다 새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봤는데요. 누가 선출을 하냐면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여기도 선출권이 있기 때문에 가끔 시험 문제에 둘 중에 뭐 하나 총회에서만 선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을 그럼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국제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되겠죠. 국제법이 뭐가 있습니까? 조약이라든가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들, 이런 판례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하겠죠. 다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누가 청구하냐? 국가들이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이라든가 국제기구 이러한 것들은 청구할 수 없고요. 오로지 국가끼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국가가 청구할 수 있느냐?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청구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을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국내의 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면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은 피고가 되면서 원치 않아도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일방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무조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반드시 응해야지만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에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국내 그 재판과는 다른 점이겠죠. 또 하나, 이제 상대국 양 국가가 서로 합의하에 응해서 재판이 시작되었고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이 판결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속력이 국내보다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 구속력이 국내보다 더 약합니다. 때로는 그 판결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판결 내용을 불이행할 때는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종종 판결 내용 불이행 시에 여기 위에 있던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두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경제적이라든가 뭐 외교적 제재도 가능하고요. 또는 평화유지군 군사적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 두세요. 구속력은 가지나 구속력이 미미하고 또한 판결 내용을 불이행할 시에 사법재판소가 제재할 방법은 없으나 안보리가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불이익 조치라든가 군사적인 제재를 통해서 구속력을 부여할 수가 있다. 그 외의 기구로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 대표가 사무총장인데 이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도 하고 이 유엔의 대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경제사회이사회, 그러니까 경제협력과 관련된 거, 뭐 상호 지원이라든가, 뭐 구호물자 지원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는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는데 어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나라를 강대국이 잠시 통치하는 신탁통치이사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연합 산하의 각종 전문기구,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가 난민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가 다 전부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구입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유네스코로서 교육과 과학, 문화 등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이러한 기구도 있다. 또는 저개발국가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어떤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도 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국제연합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보시면 아까 봤듯이 상당히 강대국 중심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그랬죠?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의결이 지연되거나 좌절되거나 위기 상황의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 또 하나는 국제연합의 어떤 사실은 국제연합이 세계의 중앙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력한 제재가 없고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이러한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때 대부분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그 외에도 여기 이 국제연합 회원국들이 각각 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어찌됐든 돈이 있어야 이게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담금 미납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 국제연합의 한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